나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답글을 쓰는 것인데 너희들은 참 짧은 답글에도 누구야 누구야 라고 이름 불러주고 응원해 주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하는구나. 내가 참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껏 강의를 들어준, 함께해준 너희들에게 참 고맙다. 꿈을 찾으려 한다는 말, 부모님께,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너희들의 말, 나는 잊지 않을 거다. 내년에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지내겠지? 그런 날들이 오길, 늘 웃을 수 있길 바란다. 2012년 3월 20일 봄봄 선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뻥!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아유, 이거 마지막이네요. 뻥뻥 이거 하는 거 마지막이네요. 45강째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방금 3월 20일 날 여러분에게 쓴 아주 짤막한 편지였습니다. 그냥 마지막 강의에 선생님의 그 말을 대신하려고 편지를 써봤고요. 이제 여러분 186쪽부터 189쪽까지의 문제 모두, 그리고 196쪽부터 199쪽까지의 문제 모두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시작도 안 하고 마무리한데. 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이렇게 풀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재 186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음 글을 통해 정치 발전을 나타내는 적합한 지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정치 발전이란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란 규칙적으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정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사회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또 정치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치 발전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한 지표로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기억, 복수 정당제의 보장 여부가 되겠죠. 복수 정당제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모든 정권을 잡고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맞고요. 의회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죠. 그렇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으면 정치 발전, 그렇지 않으면 정치 발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부 형태에 따라서 정치가 발전되었는지 아닌지를 나누는 건 아니다. 또 보세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지만 그 사회의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 공정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정치 발전에 관한 가나의 주장, 정치 발전에 관한 주장,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대적인, 전통적인 요소 버리래요. 그리고 근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래요. 그래서 서구의 정치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도입하래요. 여러분, 뭐죠? 근대화론입니다. 두 번째, 제3세계 국가들이 저발전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 뭐죠? 종속이론. 그래서 이 종속을 끊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보세요. 1번, 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죠. 개발도상국도 선진국 따라가, 이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나는 서구적인 것을 발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나요? 가가 그렇게 보죠. 틀렸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개별 정치 체제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에서는 개별 정치 체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있죠. 가에서는. 왜요? 개별 국가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무시하고 서구를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근대화론의 단점이고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속이론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아요. 4번, 가는 다원론, 나는 일원론이다. 여러분, 가가 일원론이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서구를 따라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가 일원론 하는 거 틀렸고 가가 일원론입니다.
또 나와 달리 가는 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국가 외부에서 찾는다. 여러분, 국가 외부에서 찾았던 게 뭐였습니까? 나가 국가 외부에서 찾았죠. 나가 저발전의 원인은 종속돼서 그래. 국가 외부의 그 강대국 때문에 그래.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외부에서 찾았던 것은 나로 골라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 발전은 부의 증대, 교육의 확대, 그리고 중산층의 증가를 가져와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발전 가져온다. 이 얘기입니다. 더 볼까요? 오늘날 비서구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 발전하면 정치 발전한다.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이다. 그래서 어떤 일부 나라에서 정치 발전,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낮아 그렇다. 이 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억. 서구 민주주의가 정치 발전의 모델이다. 그렇죠.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봤더니 맞습니다. 또 보세요. 민주주의가 정착하면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수준이 낮아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착하면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 정착 가져온다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정치 발전은 민주정치가 정착되는 과정이다. 정치 발전을 초래하고요. 오늘날 비서구 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착, 즉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건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리을 보겠습니다. 산업화와 정치 발전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맞죠, 여러분?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있는 학생들이 나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요. 정부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비상국무회의라는 곳에서 국회 기능을 대행해요. 그래서 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요. 여러분. 또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서 유신헌법이 확정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을 철폐하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또 대통령은 보니까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3분의 2를 사실상 지명할 수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1번, 대의자의 원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죠. 그렇죠? 대표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비상국무회의라는 것이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고요. 맞습니다. 또 헌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개헌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로 국회에서 먼저 투표를 거치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비상국무회의라는 데서 개헌 작업을 추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었겠죠. 긴급조치권을 행사를 해서 네, 긴급조치권이 행사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의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요, 여러분. 개헌 이후에 국회와 행정부는 심하게 대립했을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를 구성합니다. 3분의 1씩이나 대립할 게 있나요? 내 편으로 국회를 꾸리는데.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헌법 개정이 집권 연장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유신 체제로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대사의 변화로 인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로 적절한 것은 교통, 정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죠. 또 보세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일, 무역과 국제 간의 교류에 있어서 호혜 및 신뢰에 기반을 둔 규칙을 준수하는 것, 인구 폭발과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나 또는 환경 문제나 이런 자원 문제나 이런 것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는 바로 사람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국제사회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어.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건 혼자 처리할 수 없어. 협력해야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문화의 정체성, 이념보다 실리, 비판적 자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개발. 정답은 5번.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 연대감, 하나라는 생각.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대 시민사회, 시민혁명 이후에는요. 국가 간섭하지 마 이랬죠. 그러나 보세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노사 대리,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를 낳았고요. 전체적인 부는 계속 증대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가가 개인과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개입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즉 복지국가. 정답은 여러분 쭉 찾아보시면 5번이죠. 왜 복지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5번이 정답입니다. 복지국가 문제점 아니고요. 그렇죠? 국가 설립의 목적, 소국국가, 자유방임주의의 의 이런 거 아니고 적국국가,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 따라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랬습니다. 예.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커요. 예, 협력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부의 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적 갈등 등은 합리적 국가 운영의 걸림돌이래요. 또 보세요. 지역주의 투표 성향으로 인해서 각종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서 몰표를 받고 있어요. 지역 간의 감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식의 편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갈등과 분열이죠. 분열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인권을 보장한다. 사회 통합이죠, 여러분. 사회 통합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다 극복해서 하나로 가는 것. 정답은 여러분 2번. 복지국가, 자율적 참여, 정치제도와 문화의 조화. 모든 거 아니겠고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필자의 견해에 부합하는 정치발전 방안 그랬어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일소하고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대요. 감시. 국정에 대한 모니터링, 합리적인 비판 등 국민에게 주어진 그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래요. 생산적인 정치 환경을 위해서 깨어있는 국민. 참여. 이런 거 얘기하네요. 보겠습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 어때요? 맞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정치, 경제적인 영역을 감시하는 참여, 민주주의. 맞네요. 디귿, 권력 분립. 아니죠, 여기서는. 또한 대화와 타협을 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참여입니다. 참여와 감시, 견제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니은 하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188쪽입니다, 여러분. 다음 글에서 강조된 정치발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정치발전이란 정치체제의 구조적인 분화와 문화적 세속화를 증대를 필요로 한다. 그럼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 문화적 세속화? 이걸 하면 정치발전이 된대요. 더 가볼게요. 구조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위 체계의 전문화를 촉진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보시면 경제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분업을 하고 이걸 나누면, 역할을 나누면 하나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전문화되고 그러다 보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들을 나눠서 각각이 담당할 역할들을 전문화시키면 보다 정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문화적 세속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체제 구성원의 태도, 신념, 가치관과 같은 의식체계의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운명주의, 귀속 성향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지향하고 정말 현실 세계로 나와서 그 막 우리 운명 또 그런 형이상학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향하고 현실 세계로 나와서 바라보는 그런 의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속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체계의 구조적인 분화와 세속화가 증대되어야지만 정치체제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국내 외적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치 발전을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발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과정, 참여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 선진 산업사회로 되는 과정. 여러분, 산업사회로 되면 정치 발전이다 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진 또 않았습니다. 민주적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정답은 5번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정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정치 발전을 위한 요건들인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정치 발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 것.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능력이 커지는 것. 이것을 바로 정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치 발전의 의미, 정치체제의 문제 해결 능력, 신장 이렇게 연결해서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들이 지엽적인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5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예,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골라보자. 갑국과 을국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뭐냐면 갑국은 정치 권력의 창출 과정이 공정 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권력을 만들어낼 때 정당성을 상실한 거예요. 을국 한번 볼까요? 을국 보니까 통치권의 행사가 민주성과 공익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의 행사, 여기서는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는 창출 과정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여기는 정치 권력이 행사될 때 정당성을 상실한 거예요. 공통점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인데 차이점은 창출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고 여기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은 거죠. 읽어보면 공통점, 정치 권력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목표의 상징성을 중시한 나머지 실현성이 없는 정책 과제와 목표를 막 설정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그 목표를 설정하고 업적 과실을 위해서 전시 행정을 자주 하며 정치체제의 폐쇄성, 참여와 비판을 못하게 하며 또 정책 형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갑과 을국에서는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내놓고 있고 참여는 배제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정치 권력의 형성 과정이 정당성을 잃었다. 여러분, 갑국이 정치 권력의 창출 형성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달리라고 쓰면 안 되죠. 갑국은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니은,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정치 과정의 투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을국이나 갑국이나 모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갑, 을국 모두 투입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죠. 틀렸습니다. 디귿, 갑국과 을국 모두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가 주요한 정치 발전의 과제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형성될 때, 여기 정치 권력이 행사될 때 이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리을, 갑국과 을국 모두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체제. 그래서 효율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현성 없는 정책, 목표 그런 것만 내놓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을 종합하여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를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작을수록 좋다고 봤죠. 그래서 정부가 개인 생활에 관여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원리는 많은 문제점을 낳아서 전체적인 부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생활 여건도 개선되지 않아서 경제적 격차도 커지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 추구, 적극적 국가. 그러나 또 보세요. 그러나 행정부가 비대해지면서 개인의 생활이 국가에 의해서 과도한 간섭을 받는 일,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도 나타났다. 복지국가 추구와 인권 침해 가능성, 그래서 인권의 조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볼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민주화하자. 지금 비민주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보장제도 확충하라. 예, 확충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생활이 국가에 의해서 과도하게 간섭을 받는 일, 인권 침해 문제가 여기서 포인트죠.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한다. 예, 대의민주정치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복지와 인권에 조화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렇죠. 복지와 인권의 조화. 정답은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5번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조화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에 부합하는 현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정치 체제는 다른 것과 달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탈선하거나 월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죠. 정치 권력이라는 정치 체제라는 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는 순간 이걸 가지고 남용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의 소지를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정치 체제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 영역을 준수하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만.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권한만 해야지. 라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대요. 바꿔 말하면 시민사회, 경제체제, 문화, 예술체제 등 다른 기능 영역을 존중하고 그의 자유권을 보호하며 서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기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현상. 기억,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시민단체, 이런 시민사회 영역을 존중한다라는 건 국가가 이 시민단체한테 돈을 줘서 그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감시, 견제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노사 문제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여러분 맞겠죠? 노사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물론 국가가 개입해서 노사 정의 이렇게 하나로 정말 아주 국민을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국가가 월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한 해당되는 얘기가 됩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들이 고유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다. 맞네요. 리을. 정치인이 스포츠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은 빈번한데요. 정치인이 스포츠단체라는 어찌 보면 이익집단의 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익집단과 이 정치 권력 간의 그런 야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89쪽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쭉 넘기셔서 마지막 20번째 주제, 그래서 196쪽의 문제 1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의 고위직에 공산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해서 적색 공포를 일으켰던 조지프 메카시 상원 의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메카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카시즘이란 용어를 모르셔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예, 이것은 공산주의와 투쟁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이념적 반대자들에게 위협과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어 사회적 린치를 가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정말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그 사람 공산주의야 사회주의야 해서 몰아붙여서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조금만 비판적이고 조금만 우리 보통? 예, 보수적인 그것과 다른 색깔을 내는 사람을 아주 린치를 가해서 사회적으로 내몰아 버리는 거죠. 이것을 메카시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해서 이 공산주의자들도 아닌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어서 이렇게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대화와 토론을 저해하죠. 그냥 무조건 찍어서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하고 몰아붙여 버리니까. 맞고요. 흑백 논리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해버리고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서 공산주의자 아니면 공산주의 아닌 사람 이렇게 딱 나눠서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개인주의적 사고 확산시킨다 아니고요. 다원적 정치문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주 그 공포 속에 있었죠. 내가 공산주의자로 찍히면 어떡하지?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반국가단체의 활동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반국가단체. 국가에 반하는 단체들의 활동 허용에 대해서 독일은 집회, 그리고 여기는 출판입니다. 집회에 대해서 65.8%, 69.4%가 반국가단체 뭐 해?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은 48.7, 58.7, 아일랜드 41., 47.5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라 모두 간행물에 대한 출판보다는 공공집회 요구에 우호적일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출판이 더 우호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요. 출판이 더 우호적이죠? 출판이 더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출판보다 집회 개최에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출판해도 돼 라는 의견이 좀 더 많죠. 틀렸고요. 영국인은 출판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영국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출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지 출판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3번 자기와 다른 견해를 인정하는 성향은 독일인이 가장 강할 것이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정말 과반수 이상이 집회나 출판에 있어서 찬성하는 것으로 봐서 3번 정답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국의 국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아일랜드인이 가장 강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감이 강하면 어떻겠어요? 해봐. 반국가단체 와서 해봐. 이렇게 하겠죠. 독일인이 가장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틀렸고요. 아일랜드인은 국가 안보를 정치 권력의 우선적인 기능으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아일랜드인이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다 빼고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 발전이 중요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꼭 준다고 믿는 정치적 자신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였죠? 내 정치적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가 활동하면 행동하면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고 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정치적 효능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적 효능감은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기는 정부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여기서는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보세요. 정치는 날씨와 같아서 국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국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효능감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효능감이 높은 거죠. 맞는 질문이죠. 또 보세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료의식에 젖어서 우리 주민들을 잘 살게 해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거 아니죠. 정부가 우리에게 해주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리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려는 사람이 없다. 내가 활동하면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여기 효능감입니다. 역시 효능감이 여기 낮은 항목, 여기도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효능감에 관련된 질문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3번 고르셔야 됩니다. 어렵나요? 여기 나온 그대로 나의 정치적 행위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예, 아니요로 대답한. 그래서 나의 행위가 국민들의 힘, 나 같은 사람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건국헌법안은 내각 책임제 정부의 형태였지만 내각 책임제 아래에서는 어떠한 지위도 막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로 하루아침에 대통령제로 바뀌었어요. 원래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를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이 한 사람이 못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또
1차 발췌 개헌, 2차 4.4 5.2 개헌은 이승만 개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며 6차 삼선 개헌, 7차 유신 개헌은 박정희 개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느냐, 어떤 법을 개정하느냐,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영향력, 인물. 정답 가볼까요? 파벌주의, 헌법 절차가 경시됐다. 물론 경시된 것도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물 중심의 정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인 정치제도다 라는 것보다 인물, 이승만, 박정희 하는 그 인물이 정말 좌지우지한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사회별로 정치 문화의 혼재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설명. 여러분 보시면 참여형, 향리형, 신민형 우리 정치 문화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나라는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가졌다고 해서 그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형인 건 아닙니다. 다음 보는 것과 같이 사실 섞여 있어요. 한 나라 속에서 신민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참여형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향리형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나라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참여형이면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니까 권위주의 사회를 보니까 이 문화도 있고 이 문화도 있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럼 가가 뭐겠어요, 여러분? 신민형이죠. 다시 볼게요. 민주주의 사회는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참여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참여형이라고 참여형만 100% 있는 게 아니라 가도 있다는 거예요. 신민형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에서는 향리형이 가장 많아요. 향리형이 가장 많은데 향리형만 100%가 아니라 신민형도 있다는 거죠. 가가 신민형인지는 어떻게 찾았어요? 권위주의 사회에 가장 많다라는 것으로 신민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성원들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정치 체제 그리고 어디? 산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요구만 안 할 뿐. 여기 틀렸죠. 구성원들은 투입에는 소극적이나 그렇죠. 산출에는 관심이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구성원들은 정치 공동체의 결정에 복종하려고 하네요. 신민형, 권위주의. 맞습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려고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표는 어떤 국가의 세대별 정치 이념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 이념을 한번 보니까 아버지가 진보면 자기 자식, 본인도 진보인 게 O, 아버지가 진보인데 본인은 중도, 보수로 가는 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과 같이 아버지가 중도일 때 아들이 중도인 경우가 가장 많네요. 12.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수일 때 아들은 중도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죠. 자녀. 아,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네, 아버지가 보수일 때 자녀도 보수인 것보다 아버지가 보수일 때 자녀가 중도로 가는 쪽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본인 세대의 정치적 이념 분포를 보니까 진보나 보수보다는 중도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본인 세대에서는 이렇게 중도가 이렇게 많은 모양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의 정치 이념 분포를 보니까 진보, 중도보다 보수 쪽이 확연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요. 예, 보수 쪽이 훨씬 많아요. 진보, 여기는 중도.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대 간 정치 이념의 세습 비율은 중도에서 가장 높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중도에서 보면 저기 진보에서 보면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아버지 진보이면 본인도 진보였습니다. 반 정도 50%. 그런데 중도에서는 20명 가운데서 아버지가 중도일 때 본인도 중도, 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세습은요, 70명 가운데 세습이 가장 낮죠. 그러니까 세습이 가장 잘 된 건 중도에서 세습이 가장 잘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다음 볼게요. 본인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에서 현 체제의 변화를 더 갈구한다. 아버지 세대를 쭉 보시면 보수가 가장 많습니다. 보수는 변화를 싫어해요. 네.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본인 세대에서는 다극적 정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중도 쪽으로 이렇게 많죠. 합의형입니다. 여기도 틀렸습니다. 4번.
아버지 세대보다 본인 세대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예, 아버지 세대에서 오히려 보수 정당, 본인 세대에 와서는 중도적인 성향이 더 많아집니다. 틀렸고요.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은 아버지 세대보다 본인 세대에서 더 용이하다.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기 쉬운 것은 오히려 아버지 세대죠. 반 이상, 훨씬 이상 70%가 보수니까 보수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진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우리나라, 북한 이렇게 6개 나라의 회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일 문제는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한다. 국제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국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여러분 쫙 보시면 한반도의 통일 문제, 남북 관계 문제는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2번, 국제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2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이제 다음 볼게요. 표는 통일 독일에 대한 긍지를 갖는다는 비유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통일 독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습니까? 했더니 성별로 봤더니 서독 지역, 동독 지역 이렇게 뭐 60몇 % 이랬습니다. 교육 정도별로 봤더니 초등교육을 받을수록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긍지를 갖는다라는 비율이 높네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 독일에 대해서 불만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긍정적인 비율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그 말은 불만의 비율은 더 작다라는 말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통일 독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다는 응답률은 서독 지역에서 더 높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서독, 여기 서독, 여기만 여기 하고 서독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맞네요. 다음 볼게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 독일에 대한 자긍심이 낮죠. 여러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긍심이 높았고요. 그리고 높아질수록 자긍심은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리을, 통일 독일을 둘러싸고 교육 정도별보다 성별 간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성별 간에는 미묘한 차이밖에 안 납니다. 6, 한, 뭐 이 정도. 그런데 교육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74, 45. 따라서 통일 독일을 둘러싸고 교육 정도별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죠. 그렇죠? 여기가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따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고르셔야죠.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와 2000년대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정치와 관련된 기사를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했더니 1980년대가 훨씬 더 높네요. 그렇죠? 주 4회 이상 이렇게 높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해설을 신뢰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요즘 더 긍정하네요. 더 신뢰하네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 라고 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도 부정적인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고요. 또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반대 의견을 주장할 때 그들을 수용한다.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 편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여기 타인의 반대를 수용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지도자가 바른 판단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보고할게요. 요거 그대로 놔둬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이 기역, 니은 두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률에 근거하여 19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더 낮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보니까 나와 반대되는 의견의 주장을 수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이 지금 2000년대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타협하는 것은 우리 편을 배반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은 우리 편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긍정적인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편이 있고 좀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설문 문항을 보고 1980년대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낮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거는 개방적인 자세고, 그리고 타협하는 거, 개방이나 타협, 개방적인 자세나 타협의 자세에 있어서 2000년대 학생들보다 1980년대 학생들이 더 낮았다고 해서 그들의 민주의식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틀린 진술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쭉 보시면 민주적 정권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0년대만 해도 민주적 정권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은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개방적 자세에 있어서도 오늘날보다 좀 낮았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 못하겠다라는 비율도 지금보다 높았던 것은 민주적인 정권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민주적인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타협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5번 하셔야 되겠고, 2번 보시면 위 설문 결과를 토대로 1980년대와 비교한 2000년대 대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1번 관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 방금 보셨던 대로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반대 의견을 주장할 때 그들을 수용한다. 이거 개방, 관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관용성은 이때 당시보다 지금 2000년대에 와서 10% 이상 증가했으므로 관용성이 더 높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볼게요. 2000년대 학생들이 정부를 더 불신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2번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불신한다. 틀렸고요. 또 3번. 지도자를 더 신뢰한다. 보세요. 여기 지도자 신뢰하는지 한번 볼까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네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흑백 논리에 더 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흑백 논리 여기 볼까요? 여기 4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 편을 배반하는 것이다.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흑백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많이 여러분 완화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졌고 긍정하는 거 줄어들었으니까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죠. 또 보세요. 5번. 정치정보 획득에 관심이 더 많다. 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신문이나 잡지에서 정치와 관련된 기사를 자주 읽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훨씬 더 조금 읽습니다. 정치정보 획득에 보다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 3, 4, 5번 관련된 여기 문항들 보시면서 이 수치 보시면서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보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위 설문 결과를 보고 어떤 학자가 다음과 같은, 여기 넘겨주세요. 여기 아까 3번으로. 네. 밑줄 친 설문조사에서 설문지에 들어갔을 문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A국의 정치 문화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에 의하면 권위주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랬습니다. A국의 정치 문화를 권위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의 주관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갑이 어떤 정치학자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야. 거기 권위주의적이야. 권위주의적인 것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을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국가에서는 신민형의 정치 문화가 나타나죠. 정말 신민형인지를 확인하는 설문 문항을 찾으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이란 믿을 수 없어. 이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부가 내린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해. 여러분 정답은 2번이겠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사회는 신민형 권위주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 있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여론 형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다. 만약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다라고 했다면 참여형이 되는 거고, 여긴 권위주의, 신민형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2번 문항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에 따른 통합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화해 협력 단계 보면 남한의 제도와 가치, 북한의 제도와 가치가 모두 들어간 남북 연합 단계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제도를 통합하고,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 의식 이렇게 가치도 통합해 가고,
그러면서 급진적으로 정말 하나로 일민족, 일국가, 일정부, 일체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국가로 가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여기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치, 군사적인 협상을 우선한다. 여러분, 화해 협력 단계에서 교류와 협력을 할 때 정치, 군사적인 것, 또 물론 강조가 되겠지만 중요하겠지만 문화, 예술, 뭐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틀렸고요. 급격한 통일을 전제한 방안입니까? 빨리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과도기적 단계까지 두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갑니다. 틀렸어요.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중시한다. 여러분, 지금 화해와 협력 단계 그리고 남북 연합 단계를 가보시면 제도 그리고 가치를 서로 끊임없이 교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하나로 딱 통일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단계에서 북의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제도와 가치를 끊임없이 통합하려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거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네, 넘겨주세요. 여기 잘못 읽으면요, 여러분. 여기 읽을 때 앞에는 가치만 보고 뒤에서 여기서 제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치 통합하고 제도 통합하나? 막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가치 통합하고 후에 제도 통합한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 남한과 북한의 가치와 제도를 담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도 통합과 동시에 가치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병행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5번, 독일 통일과 동일한 단계를 밟으려고 한다. 여러분, 독일은요, 정말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을 다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딱 넘겨보니까 빈 여백 메모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 하단에 나오는 이 이름은 제가 3월 20일 날 이 수능특강 마지막 원고를 넘기면서 그날까지 수능특강 홈페이지, 수능특강 EBS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를 올려준 학생들을 모두 1페이지부터 찾아서 모두 다 써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고요. 물론 수강 후기를 써주지 않은 더 많은 수강생들에게도 정말 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특강을 선생님이 처음 하면서 개념과 달리, 개념 강의와 달리 개념이 많이 불친절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개념은 한 판이고 그리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수능 선지를 막 모아서 여러분에게 OX로 미리 맞춰서 숙제까지 해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갈등도 하고 또 이게 맞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여기 45강을 다 마치면서 아,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과목 여러분 인생에서 배울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이요. 내년에 재수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할 학생들이 이제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 정치라는 과목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배웠던 이 정치 과목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우는 이 정치 과목 진짜 시험 만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이 정치 과목 배우면서 많은 것들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알아가는 재미 그 현실을 보는 그런 많은 안목들 이런 것들을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완성해서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